한국 따위 기술로 되면 우리가 벌써 했지. 중국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인티리웨임, 러시아 학자도 고개를 저었죠. 15년 시도했지만 안 됐어. 샤티, 물이 없으니까. 국제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스테시킨, 작은 나라가 감히 40년간 아무도 못한 일을 하겠다고요? 몽골 사막, 벼가 자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무려 CERN 모든 데이터가 증명했죠. 그래서 저는 단 10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패 확률 99%.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18만 명이 청원했고 하루 만에 1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비자가 거부되자 외교부가 움직였죠. 펌프가 끊기자 밤새 고쳤고 제초제가 뿌려지자 48시간 동안 물을 바꿨습니다. 94일 뒤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pH 8.7. 벼가 자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연 강수량 242mm. 사막보다 건조하죠. 최근 접수원지 30km. 경제성 제로입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고 즉시 판단했습니다. 실패 확률 99%. 40년간 세계 최강국들이 줄줄이 무릎 꿇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민 18만 명이 청원했고 언론이 들끓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으로는 농사를 못 짓는다. 하지만 94일 뒤 제 앞에 놓인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헥타르당 5.3톤. 완전립 비율 91%. 도대체 그들이 뭘 한 겁니까?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전문 분야는 건조지 농업과 토양 복원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농업 프로젝트 타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제 판단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토양 pH, 연 강수량, 수원 접근성, 기후 데이터. 이 네 가지만 보면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열정도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죠. 오직 숫자만이 진실이었습니다. 2023년 6월 방콕 사무실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몽골 벼 재배 협력 평가 요청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위치가 떴습니다. 몽골 허브드주.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연 강수량 242mm.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토양 pH 8.7. 강알칼리성이었습니다. 벼는 pH 5.5에서 7.5 사이에서 자랍니다. 8.7은 죽음의 수치였죠. 저는 과거 프로젝트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90년대부터 30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도 2000년대 15년간 도전했지만 포기했죠. 일본은 예비조사만 하고 철수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 저는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평가 항목을 하나씩 체크했죠. 토양 적합성, 낮음. 수자원 접근성, 매우 낮음. 기후 조건, 부적합. 경제성, 없음. 마지막 칸에 도달했습니다. 종합평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성공 가능성 낮음. 타이핑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8년 경력이 내린 판단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 검토였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스크린에 몽골 지도가 떴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허브드주 벼 재배 프로젝트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주도하고 있죠. 중국 출신 동료 왕 박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한국 기술로 되면 우리가 벌써 했죠.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러시아 전문가 이바노프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15년 시도했지만 안 됐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이건 또 하나의 실패 예정 프로젝트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태국인 동료 솜차이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솜차이가 물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어떻게 봐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숫자가 답을 말해주죠. 실패할 겁니다. 솜차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 뉴스 기사였죠. 한국 국민 18만 명이 청원했대요.
몽골의 쌀농사를 성공시켜달라고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술을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감정적인 문장들이 넘쳐났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으로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필요한 건 물이고 토양이고 기후예요. 열정이 벼를 키우는 게 아니죠. 송차이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국뽕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제출했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평가, 또 하나의 실패 예정 프로젝트. 하지만 파일을 닫은 뒤에도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 기술 지원 예정.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코피아 센터. 한국의 해외농업기술협력기관이었죠. 아프리카에서 몇 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프리카였습니다. 토양도 기후도 달랐죠. 몽골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40년간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땅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스모그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한국. 보여줘봐.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티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죠. 18만 명의 청원. 국민들의 열망. 감정이 넘치는 댓글들. 저는 28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도 있었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도 있었죠. 하지만 국민이 움직이는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습니다. 감정으로는 농사를 못 짓는다. 제가 말했던 문장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죠. 정말 그럴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몽골 사막이 떠올랐습니다. 황량한 땅, 뜨거운 태양, 메마른 바람.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별을 심겠다는 사람들. 실패할 거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작은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FAO 본부에서 현장 실사 지시가 내려왔죠. 직접 가서 확인하라.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칭기스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건조함이었습니다. 습도 26%. 입술이 순식간에 갈라졌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흙먼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몽골 측 연락 담당자 바트첸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깡마른 체구의 남자였죠. 악수를 청했지만 손이 거칠었습니다.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허브드주까지 8시간 걸립니다. 바트첸체가 낡은 지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죠. 녹색이 아니었습니다. 누런색이었습니다. 풀이 아니라 마른 풀대기들이었죠. 6시간을 달렸습니다. 아스팔트가 사라지고 비포장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렸고 먼지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죠.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계속 말랐습니다. 저기입니다. 바트첸체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멀리 천막 몇 개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사각형 논이 있었습니다. 아니, 논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땅이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양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섭씨 38도. 그늘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박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바트첸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한 남자가 천막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중간, 체구는 마른 편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 흙이 묻은 바지, 해진 운동화. 연구자라기보다 농부 같았습니다. 마이클 톰슨 박사님이시죠? 박진수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수가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가까이 가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얕은 물이었지만 분명 물이었습니다. 물은 어디서 끌어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km 떨어진 강에서 끌어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30km라고요? 펌프로요? 예. 대형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8,500만 원짜리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펌프 비용, 전기세, 유지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경제성이 없잖습니까? 박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물이 중요합니다. 물 없이는 시작도 못하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농담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토양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pH 8.7입니다. 강알칼리성이죠. 그럼 벼가 못 자랍니다.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토양을 바꾼다고요? 그가 천막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안에 작은 실험실이 있었죠. pH 측정기, 토양 샘플, 비료 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성 유기비료를 조금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pH 0.3씩 낮추는 게 목표예요. 0.3이요? 그럼 8.7에서 7.0까지 6개월 걸립니다. 예. 천천히 가야 해요. 토양도 생명이니까요. 급하게 다루면 반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토양이 생명이라고요? 반발한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감성적 접근이었습니다. 박사님, 토양은 화학 성분입니다. 생명이 아니죠.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화학이죠. 하지만 이 땅엔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생명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미생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다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새벽 4시요? 예. 매일 그 시간에 일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바트첸체가 저를 근처 게스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는 딱딱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관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박진수, 비현실적 낙관주의, 경제성 무시, 과학적 접근보다 감성적 접근 우선. 타이핑을 마치고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알람을 새벽 3시 30분에 맞췄습니다. 눈을 감았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토양도 생명입니다. 과학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의 말이었죠. 새벽 3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밖은 깜깜했죠. 손전등을 들고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논 한가운데였죠. 가까이 가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수와 바트첸체였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온도계를 땅에 꽂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숫자를 적었죠.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작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4시 정각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박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옵니다. 온도 변화를 기록하죠. 왜 새벽 4시입니까? 가장 추운 시간이니까요. 벼가 견딜 수 있는 최저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빽빽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날짜별, 시간별 온도 기록이었습니다. 매일요? 예.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땅과의 약속, 벼와의 약속, 그리고 18만 명과의 약속이었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 낮음. 그러나 헌신의 온도는 높음.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8년 경력 중 처음으로 보고서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부에 체류 연장을 요청했죠. 추가 관찰 필요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정말 토양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매일 새벽 4시 저는 논으로 나갔습니다. 박진수와 바트첸체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도를 재고 토양을 만지고 물의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죠. 하지만 숫자만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도 적었습니다. 무릎 꿇는 자세, 흙을 만지는 손길, 하늘을 보는 눈빛. 42일째 되는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수가 pH 측정기를 들고 왔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더니 바트첸체를 봤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얼마입니까? 박진수가 측정기를 보여줬습니다. pH 7점이었습니다. 한 달 전 8.7에서 7.2로 내려갔습니다. 1.5 하락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1.5라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박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흙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7점이었습니다. 숫자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의 약속이 토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막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죠. pH 변화 추이였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2달 안에 7.0에 도달할 겁니다. 벼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쓰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뭐라고 써야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FAO 보고서에 그런 단어를 쓸 순 없었습니다. 7월이 왔습니다. 더위가 시작됐죠.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9도를 넘었습니다. 그늘도 없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논물이 빠르게 증발했죠. 아침에 가득 찬 물이 오후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모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했죠. 열 스트레스였습니다. 30%가 손상됐습니다. 박진수는 밤낮 없이 물을 댔습니다. 펌프를 24시간 풀가동했죠. 둥둥둥 저음이 밤새 울렸습니다. 저는 천막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논으로 걸어갔죠. 박진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펌프 옆에서요. 손에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펌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쓰다듬듯이요.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견뎌야 해. 조금만 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펌프에게 하는 말이었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천막으로 돌아와 관찰 일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다. 이건 약속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8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보다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방콕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동료 솜차이였죠. 제목은 중국이 웃고 있다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에서 논평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몽골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의 30년 경험이 증명한다. 국제학회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솜차이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조만간 철수 권고하실 건가요? 저는 답장을 쓰려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실패할 것이다라고 써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뒤면 박진수가 논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죠.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상대로 박진수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바트첸체도 함께였죠. 그들은 온도계를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바트첸체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박진수가 논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서서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여윈 어깨, 해진 신발.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했습니다. 그 작은 몸이 40년의 실패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관찰 일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두 사람은 새벽 4시에 논에 있었다. 42일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보았지만 그들은 새벽을 보았다.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죠. 솜차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 혼란이 담겨 있었죠. 28년간 숫자만 믿었던 사람이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아직 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벼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새벽 4시 논이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새벽 4시 17분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논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죠. 펌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자 박진수가 펌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준 기술자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죠. 바트첸체는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펌프가 멈춰 있었죠. 김태준이 전선을 들어올렸습니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요. 자연 손상이 아닙니다. 칼로 잘랐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전선을 봤죠. 단면이 매끄러웠습니다. 확실히 도구로 자른 흔적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아니, 너무 많은 표정이 한꺼번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노, 절망, 그리고 무언가 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트첸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트수우입니다. 수입쌀 기득권자죠.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 최대 쌀 수입업자였죠. 중국과 태국에서 쌀을 들여와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왜 방해합니까? 바트첸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의 사업이 끝나니까요. 몽골 농업부 차관이 그의 동생입니다. 재정부 국장도 연결돼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익의 문제였죠. 탐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 자르면 10번 고칩니다. 누가 더 끈질긴지 보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김태준이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새 전선과 테이프를 꺼냈죠. 세 사람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전등을 들어줬죠. 1시간 뒤 펌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둥둥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박진수가 논으로 걸어가 물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뒤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몽골 농업부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바트첸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읽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수가 공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저도 봤습니다. 성과 미흡으로 추가 예산 지원 불가. 프로젝트 조기 종료 권고. 바트첸체가 중얼거렸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왔어요. 바트수우가 움직였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가 논을 바라봤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정치적 장애물 발생. 기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 압력으로 중단 위기.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한 줄을 더 추가했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싸움이다. 저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보고서의 감정이 아닌 분노가 담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진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6,200만 원 나왔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였습니다. 35평이었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도장과 또 하나. 아내의 도장이었습니다. 부인이 동의했습니까?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더군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을 걸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걸었죠. 몽골 사막 한가운데 논을 위해서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박진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논이 보였죠. 18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5천만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약속입니다. 그 순간 제 28년 경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평생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예산을 계산했고 리스크를 분석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FAO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정기 보고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비정상이다.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죠.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논에 불빛이 켜져 있었죠. 박진수가 또 나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였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팀은 비정상이다. 그러나 나는 이 비정상이 옳다고 느낀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했죠.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제 경력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30분이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진수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펌프 옆에 앉아 있었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저는 논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뭡니까?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배를 끄고 일어섰죠. 시계를 봤습니다. 4시 정각이었습니다. 이래야죠. 그가 온도계를 들었습니다. 바트첸체가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논으로 걸어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능성도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침 바트첸체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화면을 박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KBS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었죠. 집 담보로 몽골 사막에 도전한 청년 과학자. 박진수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논 앞에 선 모습이었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6,200만 원 개인 자금 투입, 40년 실패한 땅의 희망의 씨앗. 박진수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MBC, SBS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죠. 저는 태블릿을 받아 댓글을 읽었습니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 자체가 위대합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댓글이 10,000개를 넘었습니다. 10만 개였죠. 모두 응원이었습니다. 비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5천만 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실패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프로젝트였죠.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국민 펀딩이 시작됐습니다. 목표 금액은 3천만 원이었죠. 박진수가 투입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1시간 만에 3천만 원이 모였죠. 2시간 만에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오후 6시 마감했습니다. 총액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숫자가 떠 있었죠. 참여 인원 2만 3천 명. 평균 기부액 5,200원. 1억 2천만 원이요. 박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기부자 명단을 봤습니다. 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모든 연령대였죠.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제 용돈 10,000원 보냅니다. 꼭 성공하세요. 아들 군대 간 엄마입니다. 응원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도전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부가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움직인 거였죠. FAO 방콕 사무실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상회의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접속했습니다. 솜차이가 화면에 떴습니다. 뒤에 다른 동료들도 보였죠. 톰슨 박사, 한국 프로젝트가 국제뉴스가 됐습니다. 솜차이가 CNN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떴죠. 작은 나라의 큰 도전, K-농업이 사막을 바꾼다. 유럽 언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르몽드, 슈피겔. 모두 같은 각도였죠. 시민이 움직인 기적. 솜차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정부 프로젝트입니까? 민간 프로젝트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둘 다입니다. 아니, 둘 다 아닙니다. 이건 국민 프로젝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FAO에서 28년 일했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 봅니다. 정부가 예산을 끊었는데 국민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건 한국형 시민협력 모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특수성 정부 민간 시민의 삼각 협력 체계. 위기 시 시민이 직접 개입하여 프로젝트 지속성 확보. 타이핑을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박진수가 논에서 일하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만 3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외교 문제가 터졌습니다. 몽골 정부가 한국팀 비자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박진수와 김태준의 비자가 일주일 뒤 만료될 예정이었죠. 연장 신청을 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바트 수우의 압력이었습니다. 박진수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정부가 완강합니다. 저는 FAO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긴급 중재를 요청했죠. 하지만 답은 느렸습니다. 국제기구는 늘 그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자 만료까지 닷새 남았죠. 그날 오후 바트첸체가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외교부 성명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한국농업협력팀에 대한 부당한 행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이는 양국 협력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죠. 경고였습니다. CNN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몽골의 외교 압박 가해. 국제뉴스가 됐죠. 이틀 뒤 몽골 외교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비자 연장 승인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승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젠 막을 수 없어요. 국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였고 국가의 약속이었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붙였죠. 한국 프로젝트 재평가 국민 정부 외교의 통합 시스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평가했다. 정부 주도형, 기업 투자형, 국제기구 협력형.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이건 국민이 시작하고 개인이 희생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외교가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나는 이런 나라를 처음 본다. 문장을 멈췄습니다. 한 줄을 더 추가했죠. 나는 이제 이 나라를 믿는다. 저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죠.
제 28년 경력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저는 논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박진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침묵했죠. 박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5천만 명이 함께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빛이 눈부셨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람의 손에서요. 새벽 4시 악취가 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논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썩은 물 냄새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독한 냄새였습니다. 박진수가 논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물을 떠서 냄새를 맡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휴대용 측정기를 물에 담갔습니다. 숫자가 떴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초제입니다. 누군가 뿌렸어요.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이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농도면 3일 안에 전멸합니다. 뿌리가 썩기 시작할 거예요. 바트 첸체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바트 수우입니다. 물 공급 라인에 접근했어요. 저는 논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90일간의 헌신이 3일 안에 죽는다는 겁니까? 박진수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렀죠. 아니,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논물을 전부 교체합니다.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전부요? 780톤입니다. 3일도 안 남았어요. 박진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요.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쳤죠. 780톤을 48시간 안에 교체한다고요? 30km 거리를요? 하지만 박진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럭 6대를 불렀죠. 물통을 준비했습니다. 김태준이 펌프를 점검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박진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트럭들이 출발했죠. 첫 번째 물 수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트럭 한 대당 20톤을 실었습니다. 왕복 60km를 달렸죠. 한 번에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6대가 돌아가며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물이 도착했습니다. 논에 부었죠. 오염된 물을 빼내고 새 물을 채웠습니다. 끝없는 작업이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기온이 올라갔죠. 섭씨 39도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땀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저는 천막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780톤, 6대, 한 대당 20톤. 총 39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48시간 안에요.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3시 15번째 수송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됐죠. 박진수가 논에서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물을 먹였습니다. 10분 뒤 박진수가 다시 일어났죠. 비틀거리면서도 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복을 꺼냈죠. 장화를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논으로 걸어갔죠.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삽을 땅에 박았죠. 물기를 팠습니다. FAO 컨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마이클이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조명을 켰죠.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번째 수송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제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0번째 수송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9번이 더 남았죠. 박진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진맥진이었죠. 김태준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트 첸체는 트럭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 제 눈물이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죠. 그때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랐죠.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필터 왔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공수했어요. 박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트럭에서 큰 상자를 내렸죠. 활성탄 필터였습니다. 이수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걸로 제초제를 걸러낼 수 있어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필터를 설치했죠. 오염된 물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수송이었습니다. 트럭이 물을 쏟아부었죠. 눈이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이 측정기를 담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0.03 ppm. 안전합니다.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벼가 살아있습니다. 박진수가 논에 무릎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이 손에 묻었죠. 그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48시간이었습니다. 780톤이었죠. 30km를 39번 왕복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믿어온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40년간 실패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헌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논에서 일어났습니다. 흙을 털었죠. 박진수도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논을 바라봤습니다.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초록빛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벼는 자랄 것이라고요. 반드시요. 왜냐하면 48시간 780톤이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93일째 새벽, 논이 색을 바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람이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논으로 걸어가는데 이상했습니다. 색이 달랐죠. 어제까지 초록이었던 벼가 오늘은 누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논을 바라보고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함께 논을 봤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논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초록이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죠. 알이 찼습니다. 바람이 불자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황금빛 물결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벼를 만졌죠. 조심스럽게요. 떨리는 손으로요.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 자란 겁니다. 93일간의 새벽이 48시간의 사투가 1억 2천만 원의 믿음이 황금빛으로 피어난 거였습니다. 이틀 뒤 수확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트첸체와 몽골 농부들이 왔죠.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FAO 본부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지역 책임자 마틴 교수였죠. 그는 제 옆에 섰습니다. 톰슨, 정말 성공했나요? 저는 논을 가리켰습니다. 황금빛이 대답이었죠. 오전 10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수가 낫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벼를 베었죠. 찰칵. 낫이 줄기를 잘랐습니다. 벼 이삭이 손에 쥐어졌죠.
무거웠습니다. 박진수가 그것을 하늘 높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죠. 그리고 함성이 터졌습니다. 몽골 농부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죠. 바트첸체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계속됐습니다. 한 단, 두 단, 10단. 벼가 쌓여갔습니다. 황금빛 더미가 커졌죠. 오후 3시 첫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헥타르당 5.3톤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3톤이라고요? 몽골 평균이 3.2톤이었습니다. 한국 평균이 5.1톤이었죠. 사막에서 한국 수준을 달성했다는 겁니까? 완전립 비율은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91%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91%. 상품성 최상급이었습니다.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마틴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톰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28년 경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막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성공 가능성 낮음. 제가 93일 전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구겼습니다. 밖으로 나가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벼 더미 앞에 섰죠. 구겨진 종이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박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뭡니까 그게요? 저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제 오만함입니다. 28년간의 착각이죠. 박진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pH, 강수량, 온도. 그게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벼를 만졌습니다. 이 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키웠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헌신이 만들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오늘 기적이란 단어의 정의를 새로 썼습니다. 박진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없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몽골 농부들이 음식을 가져왔죠. 한국 대사관에서 소주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죠. 저는 멀리 앉아 지켜봤습니다. 마틴이 옆에 앉았습니다. 톰슨, 당신 보고서 읽었어요. 변했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변했습니다. 뭐가 당신을 바꿨죠? 저는 논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박진수와 바트첸체가 벼 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이수진과 김태준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집을 담보로 잡았고 48시간 동안 780톤을 옮겼습니다. 저는 마틴을 봤습니다.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를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요.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해한 것 같았죠. 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조용해졌죠. 저는 논에 혼자 남았습니다. 황금빛 벼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이 벼는 40년의 실패를 이겼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포기한 땅에서 자랐죠. 탐욕과 방해를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벼 이삭을 하나 꺾었죠.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알이 꽉 차 있었죠. 저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달았죠.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헌신의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말하는 것 같았죠. 불가능은 없다.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날 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28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람의 손에서요. 한 달 뒤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사막이 피어났다 마이너스 작은 나라의 큰 약속. BBC는 94일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죠.
르몽드는 새벽 4시에 승리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FAO 본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수 팀에게 국제농업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시상식은 로마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평가 책임자로서요. 저는 방콕을 떠나 로마로 향했습니다. 시상식 전날 국제농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연사로 초청됐죠. 주제는 몽골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 분석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각국 농업부 장관, 연구소장,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죠. 황량했던 몽골 사막과 황금빛으로 물든 논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켰죠. 저는 28년 동안 불가능을 확인해 왔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87개 프로젝트를 평가했고 그중 절반이 실패했죠. 저는 실패의 이유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강수량 부족, 토양 부적합, 예산 부족.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pH 8.7이라는 숫자가 떴죠. 몽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켰죠. 그래서 저는 썼습니다. 성공 가능성 낮음이라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94일 후 불가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일까요? 토양이 좋아져서요?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요? 아닙니다. 예산이 늘어서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청중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40년간 실패한 땅도 94일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둘째,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헌신입니다. 매일 새벽 4시 48시간의 사투 1억 2천만 원의 믿음. 그게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셋째, 약속은 세상을 바꿉니다. 18만 명의 청원, 2만 3천 명의 기부, 5천만 명의 응원. 한 사람의 프로젝트가 국민의 약속이 됐고 그 약속이 사막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저는 28년간 틀렸습니다. 농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죠. 2사람, 10사람, 100명.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서 박수 소리가 멀어지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펌프 소리, 새벽 바람 소리, 박진수의 목소리.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로비로 나왔죠. 밖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는 작업복이 더 어울렸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끝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연락 왔어요. 우즈베키스탄도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쉬지 않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쉴 리 없었죠. 이 사람은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로 갔습니다. 초대받았죠. 이번엔 평가가 아니라 방문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8시간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풍경이 달랐습니다. 논이 보였습니다. 작년보다 3배 넓었죠. 황금빛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말랐지만 더 건강해 보였죠. 또 시작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후배들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박진수가 소개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맞으시죠? 보고서 읽었습니다. 감명 깊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에도 굳은 살이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논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벼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진수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죠. 내일 새벽 4시에도 나오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입니다. 약속이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게 변했습니다. 사막이 논으로 바뀌었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죠. 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새 보고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1년 후에 몽골 마이너스 기적은 계속된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다. 새벽에 눈 뜨는 사람의 몫이다. 1년 전 나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 다시 확인했다. 문장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나는 이제야 안다. 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데이터가 아니라 헌신이다. 그리고 불가능은 의지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빛 아래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가르쳐줘서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박진수에게인지 한국에게인지 아니면 이 땅에게인지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웠고 변했고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52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94일이었습니다.